안녕하십니까?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네, 그동안 몇 번의 대체 공휴일로 인해 가지고 결강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게 되는, 또 공부하게 되는, 그게 주차로 보면은 이제 7주차 강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7번째 강의가 되고요. 이번에 7번째 강의에서는 우리 사실은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환경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갖다 이제 주제로 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환경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요소라고 하는 것이 인구 증가가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어요.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효과들이 많고, 또 특히 이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면 역시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먹고 사는 문제, 식량을 생산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소위 농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식량을 생산하고 농작물을 갖다가 이제 키우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환경 문제들이 굉장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농업도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이제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주제는 농업과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이제 삼게 된 거고요. 농업과 지속 가능 발전. 그동안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사실은 실질적인 문제로 있었을지, 우리가 같이 한번 영상을 보면서 그러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모두 실화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동물들의 미스터리한 연쇄적 죽음. 새가요,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고 옆으로 드러누워서 다리는 마비된 듯 쭉 펴고 날개를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벌어진 입구리에서는 가쁘게 숨을 쉬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람쥐는 더 심했어요. 책의 표현에 의하면 앞발을 가슴을 꽉 움켜잡고 고개를 푹 떨구고 몸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람쥐의 입안에 흙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마비가 돼서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동물들을 연쇄적으로 죽여간 그 이유, 그 살해범은 무엇일까요? 이 살해범은 조류, 설치류, 심지어는 우리 인간까지 노리는 무시무시한 살해범인데요. 여기는 살해범이 무엇인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무 씨. 네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봄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봄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유행성 출연료? 성묘가 했을 때. 조직적으로 소드리겠습니다. 숫자를 깔고 앉아. 그런데 미국인들은 그들만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새들의 노랫소리래요. 그래요? 울새. 그러니까 봄이 되면 그 울새들의 노랫소리, 이게 봄을 알리는 어떤 신호다라는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고요, 울음소리로 바뀌더니 그 울음소리마저 뚝 하고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침묵의 봄이에요. 왜 새들이 울지 않게 됐을까요? 이 새들이 사라진 것이 과연 미국 얘기만 아닐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이 영상, 바로 우리 설민석이라고 하는 스타 강사죠. 요즘 잘 안 보이던데, 설민석이라고 하는 이 강사하고 같이 책을 읽어드립니다라고 하는 TV에서, 그런 프로그램에서 바로 이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레이첼 카슨이 지은 그 책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래서 침묵의 봄입니다. 예, 그런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침묵의 봄은 네, 이렇게 원서로 이렇게 Silent Spring, 그리고 레이첼 칼슨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표지가 이렇게 예, 레이첼 칼슨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표지로 책이 나와 있고요. 뭐 지금도 몇 세 이제 새로 다시 또 판을 찍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서점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레이첼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분인데요. 레이첼 카슨은 1907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바로 이 침묵의 봄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소재로 해서 이제 그 저술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를 변화시킨 백인. 지금까지 쭉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각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세계를 변화시킨 백인에 선정이 된 그런 분 중에 현재 한 분이에요. 펜실베니아주의 스프링데일에서 출생을 했고요. 환경운동의 어머니라고도 일컬어져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여자대학교를 갔다가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학사학위를 마친 다음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동물학 석사를 갖다가 이제 수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바다를 소재로 한 3부작을 갖다 연이어서 이제 출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1941년에 처음 나온 것이 바닷바람을 맞으며, 그리고 51년에 우리를 둘러싼 바다. 무려 10년 이제 후에 출간이 된 거고요. 그리고 1955년에 바다의 가장자리. 그리고 그 유명한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것을 1962년에 출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침묵의 봄에서 무슨 이야기를 갖다 이제 나누게 되냐면은 우리가 농업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게 된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뭐 새들이 울지 않는 그런 이제 봄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이제 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바로 그 내용 다시 한번 또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지 사이언스지에 따르면은 최근 50년간 북미 지역에서만 새의 3분의 1이 사라졌대요. 32억 마리가. 32억 마리가 지난 50년 동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가속화될 거라는 거죠. 이 새들이 왜 죽었을까요, 형문 씨? 한번 맞춰보세요. 생각해보세요. 환경오염이겠죠. 환경오염, 구체적으로 화학물질. 그렇죠. 일단 온난화가 나왔고요. 왜냐면 온난화로 꽃피고 열매 맺지 못하니 새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이 책의 주제인 살충제, 벌레를 잡으려고 했는데 인간이 볼 땐 해충인지 모르겠지만 새는 개가 먹이거든요. 얘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새와 수많은 자연과 지구, 이 모든 것들을 말 그대로 독살했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독살한 물질이 과연 무엇일까? 지금 제가 현무 씨에게 그 맹독성 물질의 실체를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심호흡하시고요. 혹시 저 사진이 뭔지 보이십니까? 뭐야? 소독차. 옛날에 방역차? 방역차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성분을 알면 입안이 살균되는 느낌도 안 들 거예요. 그 물질이 뭐냐면 사이페메트린, 멜타메트린, 페니트로티온, 에토펜프록스 이런 것들인데 이게 장시간 노출됐을 때 신경계 질환을 가져올 수 있고요. 발암물질로 구분이 됩니다. 이거를 들이마시고 뛰면 숨이 가쁘죠. 그걸 계속 우리 호흡으로 했던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왔냐라는 것이요. 바로 인간의 누치에서 온 겁니다. 살충제라는 이름으로 실제 사람들은 살충이 아닌 살상제를 만들었고 부메랑이 돼서 우리 인간의 목을 칠 수도 있는 그 끔찍한 현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설명에서 나왔었던 사이퍼메트린을 비롯해가지고 몇 가지 이런 이제 살충제 성분. 우리가 이거를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바로 통틀어서 DD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태가 조금씩 분자 구조라든가 거기에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성분들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형태는 DDT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요 DDT는 뭐의 약자냐면 디클로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 이제 화학 시간이라든가 과학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클로로라고 하는 거는 염소예요. 근데 앞에 D가 붙었으니까 염소가 2개 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소가 저 왼쪽 밑에 끝에,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끝에. 그래서 2개가 붙었어요. 그래서 디클로로고요. 디페닐 그랬어요. 또 2개긴 2개인데 뭐냐면 페닐이 2개라는 거예요. 페닐이라는 건 뭐냐면 벤젠을 갖다가 페닐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벤젠이 왼쪽 밑에 하나, 오른쪽 밑에 하나. 그렇죠? 그래서 벤젠도 2개, 염소도 2개, 벤젠도 2개가 붙은 트리클로로. 트리니까 뭐예요? 트리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3개의 클로로, 염소라는 거예요. 염소가 저 위에 보면 3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형태를 가진 에탄이다. 예. 그래서 디클로로, 디페닐, 트리클로로 에탄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우리가 DDT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 DDT가 결국은 이제 살충제였었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어떠한 것들이 이제 조금 바뀌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그런 이제 몇 가지 종류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DDT 계통의 이런 그 물질들은 우리가 유기염소 계열의 살충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농약으로 그동안 많이 쓰여왔던 거죠. 요 DDT라고 하는 물질은 1939년에 폴 밀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학자에 의해서 살충제로 개발이 됐는데요. 이 살충제가 해충만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해충의 천적까지도 결국은 이제 어떤 피해를 주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DDT는 여기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은 52페이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DDT는 1874년 독일 화학자에 의해 처음으로 합성되었지만 살충제로서의 효능이 발견된 것은 1939년이었다. 예. 합성된 건 굉장히 오래됐는데 살충제로서의 효능이라고 하는 것은 1939년에 이제 그 효능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즉시 DDT는 질병을 옮기고 한밤중에 식량을 축내는 해충들에 대항해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받았다. 개발자인 스위스의 폴 멀러는 노벨상을 받았다. 요거를 갖다 개발함으로써 노벨상을 받았어요. 왜? 해충을 죽이면서 농작물의 아주 획기적인 생산을 갖다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그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지금 같으면 노벨상 받기는 왜?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네. 그리고 내용이 쭉 이어지다가 소화기관이나 폐를 통해 천천히 흡수되는 DDT는 일단 몸속으로 들어오면 대부분 부신, 고환, 갑상선 등 지방이 풍부한 신체 장기에 축적이 된다. 왜 그러냐면 이 DDT 자체가 기름, 즉 지용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잘 녹는 지용성이기 때문이에요. 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 간과 신장, 그리고 장기를 감싸고 있는 커다란 보호막인 장간막에도 쌓인다. 우리 인체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설명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우리 몸에도 굉장히 독성을 갖다가 가져오면서 피해를 갖다 주는 그런 내용이 이 책에 52페이지에도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침묵의 봄을 갖다 가져온 DDT 어떻게 작용을 했을까? 예, 이 DDT를 그때 당시에는 느릅나무라고 하는 요 나무를 갖다가 나무로부터 이제 열매를 갖다가 또 뭐 이렇게 딴다라든가 이 느릅나무를 실제로 이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바로 느릅나무에 해충들이 많이 있어서 그 느릅나무의 해충을 갖다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느릅나무에게 피해를 주는 해충을 잡으려고 DDT를 갖다 이제 뿌렸는데 바로 이
뿌린 DDT가 먹이사슬을 통해서 종달새 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않는 그런 이제 침묵의 봄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느릅나무에 뿌려진 DDT는 여러 곤충과 거미를 갖다 이제 죽이게 돼요. 해충을 갖다 이제 없애게 되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이 DDT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뭇잎에 이제 쌓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뿌렸으니까. 그런데 가을에 이제 이 나뭇잎이 이제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이 나뭇잎이 떨어지면 이 나뭇잎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숲이나 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흙과 섞이면서 부패되고 그러면서 그 흙 속에 살고 있는 지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걸 갖다 갉아먹게 돼요. 그래서 요 이파리가 이제 썩게 되면 그것을 갖다 이제 지렁이가 이제 먹게 되는데 그 지렁이들이 이 DDT가 쌓인 잎사귀를 먹으면서 많은 지렁이들이 이제 죽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과정에서도 살아남았었던 요 지렁이들은 이제 겨울을 날 거 아니에요, 땅 속에서. 그리고 다시 봄에 싹 이제 또 활동을 하는데 이때 종달새들이 봄에 와가지고 지렁이들을 하나 이제 잡아먹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지렁이를 잡아먹으면 결국은 새들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DDT가 뿌려진 후 한 2년 정도 만에 어떤 지역에서는 400마리 정도에 이르렀었던 종달새가 20마리 정도로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오염물질은 생태계 먹이사슬을 따라서 생산자, 1차 소비자, 그리고 2차 소비자, 그리고 최종 소비자인 사람에게까지 결과적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렇게 제가 박스로 해놨는데 이것도 책에 이렇게 그대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새가 바로 봄이면 울게 되는 종달새.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었던 노고지리에 해당되는 이제 새입니다. 저렇게 벌레를 갖다가 봄이면 잡아먹게 되죠. 지렁이도 또 마찬가지 잡아먹게 되는 새입니다. 종달새.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농업 그리고 농약들을 갖다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농작물을 갖다 더 많이 생산을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과정들을 갖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눈 것이 지속가능 농업이라는 게 무엇이고 또 자원순환형 농업 또는 정밀농업, 환경친화형 유기농업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바로 환경 문제와 더불어서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들이고요. 자, 그러면 왜 농업을 갖다가 우리가 이 녹색 성장과 지속가능 발전에서 다루게 됐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늘 수업 첫머리에서 환경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인구 증가라고 얘기했는데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사실은 식량을 갖다 생산하는 문제고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농업인 것이죠. 자, 그러한 농업 중에서 지속가능 농업이라는 게 그럼 뭐냐 이거예요. 자, 다음 세대까지 농업이 꾸준하게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고 유지가 되도록 환경 보존과 생산성을 함께 유지하는 농업. 이것을 우리가 지속가능 농업,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속가능 농업은 왜 필요하냐? 첫 번째, 식량 증산. 작물을 갖다가 키우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키우고, 그럼으로써 식량도 증산하고 또 더불어서 자원도 낭비하고, 자원 낭비를 갖다 이제 줄이고 하는 그런 효과를 갖다 가져올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지속 가능 농업을 함으로써 생물 다양성도 증가시키고 황폐화도 감소하는. 그래서 더 많은 농경지를 복원하거나 한편으로는 또는 생물 다양성을 갖다가 이렇게 확대하는 거기에 이제 기여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의 이제 성과도 거둘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 지속 가능 농업을 통해서 생산된 그런 이제 식량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을 증대를 하고 또 이렇게 풍부한 농작물, 식량을 갖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빈곤도 점점 줄여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지속 가능 농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소규모 농가를 갖다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농약이라든가 살충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예,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교육이라든가 또 지원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선진국, 그렇죠? 과학 영농을 하는 선진국 또는 아직도 영세 농업을 갖다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그렇게 이제 어우러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정한 노동 조건 이런 것들을 함께 꾀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속 가능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지속 가능 농업 왜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지, 즉 왜 농업이 이렇게 지속 가능 농업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정도로 필요한지, 예. 그 얘기는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수 요소, 바로 그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의식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앞에서도 제가 한번 잠깐 다뤘었지만, 즉 옷, 그 다음에 먹는 문제, 그리고 주거의 문제. 요게 뭐라고 그랬었죠, 근데? 요거는 우리 동양적인 사고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한자 문화권의 동양적인 사고야. 그래서 우선 부끄러운데 가리는 게 먼저고, 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도 양반들 뭐라고 그랬어요? 굶어 죽어도 채통을 지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옷을 갖춰 입고,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고가 좀 바뀌었죠. 제일 먼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특히 서양 문화권에서는 당연히 이 의식주의 문제 중에서 식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먹는 게. 그 다음이 입는 거, 그리고 주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렇게 먹는 문제가 결국은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먹는 문제 해결인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먹는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업이 중요한데 그냥 재배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꾸 인구가 증가하니까 농업의 생산성을 갖다 늘려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들이 관련을 하게 되는 거죠. 경작지 문제, 물의 문제, 또 병충해 문제. 병충해 문제는 뭐예요? 농약. 그쵸? 또 이 농약에는 DDT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제초제. 이런 것들 이제 쓰여지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노동력이라든가 비료. 이런 것들이 전부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농업이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들, 토질이라든가 토지의 면적, 그쵸? 자꾸 이제 개발을 하고, 그쵸? 도시를 만들고 그러면 토지가 점점 줄어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농업을 갖다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토지 면적과 관련된 문제, 또 수질의 문제, 수량의 문제, 공기의 질, 예를 들자면 먼지라든가 또 농업 생산하는 과정에서 뭐 노냐 밭을 갖다 태우고 뭐 그러면서 이산화탄소도 배출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온실가스인데 또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요. 농업이 생물학적 다양성이라든가 야생 생물과 준자연적 서식지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 농업을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오리 농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렁이 농업을 할 것이냐? 농업 벼농사, 논농사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생물 다양성의 문제, 또 야생 생물과의 어떤 공존의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쾌적성에 미치는 문제로는 농촌의 어떤 경관 이런 것들이 또 문화적 특징과 더불어서 역사적인 그런 어떤 이제 흐름 또는 어떤 경관으로서 관광 자원으로서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이렇게 남해안에 섬에 가면은 청보리밭 축제 뭐 이런 것들은 보리는 사실 뭐예요? 농업 생산물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이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곳에 농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런데 현대농업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까지 현대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량 경작을 하는데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바로 이러한 대량 경작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해충도 막아야 되겠고, 그죠? 그래서 화학농업이에요. 농약을 갖다 마구 살포하고 또는 비료를 갖다 주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계 농업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량 경작을 하게 되는데 대량 경작은 결국은 자본 농업이고 또 상품 농업이고 또 무역 농업이라고 하는 이러한 커다란 틀로 지금까지 현대 농업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러한 현대 농업이 결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농약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살충제, 제초제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현대 농업이 끼치는 그런 폐해는 화학 비료, 또 살충제 이런 것들을 투입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갖다 높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은 농지의 황폐화 그리고 생태계 파괴를 갖다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후대 농업들, 우리 후손들이 식량 생산하고 그러한 농업에게도 문제를 갖다 일으키고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결과를 갖다 가져올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농업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런 내용을 갖다 품고 있느냐? 이거는 국민적 합의들이 이제 여기에 반영이 돼서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텐데요.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술 경제 정책을 갖다 통합하는, 즉 기술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통합을 해서 그래서 기술에서는 어떻게 하면 유기농을 더 발전시키고 또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규제를 하면서도 지원을 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공익적인 기능을 극대화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문제는 농업 경영의 수익성 확보, 생산성 유지 그리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환경 보전형 기술 개발 보급 그리고 규격 표시라든가 인증 제도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유도하는 연관이 되는 그러한 지속 가능 농업을 갖다가 우리가 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지속 가능 농업 여기는 크게 자원 순환형 농업이 있고요. 또 한 축으로는 정밀 농업, 또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한다면 스마트 농업 이런 것들이 지금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이렇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이상 1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